삼국지에서 유부초밥 성애자라 소문난 인물이 있으니 조조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조의 유부녀 편력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용도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컨텐츠화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설 연희의 내용은 과장된 면이 있고요. 사실상 사서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후술할 윤씨를 제외하면 미망인들입니다. 이미 남편이 죽은 과부들을 취한 건데, 그럼에도 조조가 정복군주였죠. 정복할 때마다 여자 건드리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화양국지 등의 기록에서 정복 전에 관우가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찜했어, 오죽하면 성을 함락하기도 전에 조조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비 같은 경우도 조조한테 빼앗길세라 원씨의 처소부터 털러가서 견씨를 찜하죠. 라시드 아딘이 몽골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칭기즈칸의 담화가 나옵니다. 무릇 남자의 즐거움은 정복을 하고 그 여인들의 입술을 빠는 것이다. 정복군주들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데 영웅호색이라 하죠. 더욱이 전쟁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한데도 저출산 문제가 있는 반면에 타국의 난민촌에서는 끊임없이 신생아들이 태어나죠. 오늘이 불확실하면 후손을 남겨야 한다는 위기감에 성욕 호르몬이 올라오는데, 이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남녀 주인공의 애정 행각으로 막이 내리죠. 이게 뻔한 클리셰인 것 같지만 생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런 면에서 본능에 솔직한 인물이었고, 점령하고 나면 아마 여자들부터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조조는 여색을 상당히 밝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조가 대성하기 전부터 이미 첩들이 많았어요. 동탁이 짱 먹고 조조가 도망치는데 이때 원술이 조조 집안에 얘기하죠. 조조는 도망가다 죽었다. 첩들이 이를 듣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훗날 무선황후가 되는 변씨가 이들을 통제하였다. 변씨가 첩이었는데 이 일로 조조가 변씨를 정실감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첩 한두 명 설득하고 통제한 게 아닌 모양새인 겁니다. 본인부터 첩이었고. 일단 반동탁 연합군 거병전부터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비와는 사뭇 다르죠. 조조가 일찍이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재력과 권력이 바로 집안인데요. 조조의 조부 조등이 188년까지 벼슬을 합니다. 조조가 서원 8교위의 수장이면서 실세인 건석의 숙부를 태형치다가 죽이죠. 권력 실세의 친족을 처벌하다 죽여버린 건데, 이래도 무사한 게 조조의 조부인 조등이 바로 건석의 정치적 스승이에요. 이런 권세와 재력을 등에 업고 조조는 첩을 많이 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첩을 많이 들이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오무가 조예한테 죽을 뻔한 것도 첩들을 많이 들여서, 청하공주, 당시는 청하장공주죠. 조조가 사망했을 때니 청하공주를 홀대한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었거든요. 암튼 조조는 여색을 밝혔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 스캔들을 한번 봐야겠죠. 우선 첫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제이 미망인입니다. 장제의 아내는 미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죠. 장제는 동탁이 패망하고 왕윤이 정권을 잡은 뒤 관서 출신들 다 조지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자 가후의 가르침으로 이각, 곽사, 번조와 함께 거병하여 장안을 꿀꺽하는 인물이죠. 이때 장수가 바로 장제의 조카로 장제 휘하에 있었거든요. 이후 장제가 형주를 약탈하다가 유표군과 싸우다 전사합니다. 이때부터가 유표의 전성기 스타트거든요. 모두가 장제를 물리친 걸 축하하자 유표가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다 라며 오히려 조문할 일이라 하였다. 이에 장제의 잔당들이 감동하여 투항하였다. 유표가 장제를 죽인 원수임에도 유표 장수 연합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장수는 유표의 지원과 묵인하에 완해에서 세력을 이룬 것이죠. 장수는 일찍이 조조한테 투항하는데 이때 조조가 바로 장제의 미망인을 건드려요. 장수한테는 사적으로는 숙무이자 공적으로는 죽은 주군의 여인인데 조조가 불러서 취해버리니 장수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기록에야 첩으로 들였다 하지만 사실상 쳐들어가서 여자를 약탈한 모양새인 겁니다. 장수가 이를 듣고 분노하였다. 근데 조조가 이걸 알아채요. 조조가 장수를 제거하려 하는데 장수 진영에 가후가 있었죠. 장수 쪽에서 이걸 또 알아채고 선방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남자는 혀끝, 주먹끝, 조끝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조가 장제의 미망인을 건드린 그 행위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죠. 장자 조왕과 아직 장군도 달지 못한 젊은 교위 전위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왕의 죽음으로 조조의 정실인 정부인이 가출을 해버려요. 조왕은 먼저 죽은 유부인의 소생이지만 정부인이 친자처럼 키운 자식입니다. 안 그래도 첩도 많은데 박간양반이 또 여자 건드려서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에 분노한 거예요. 결국 정부인은 조조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조가 조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도 장자 조항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형 조항이 죽어서 후계 자리를 날로 먹을 놈으로 보이는 거죠. 괜히 밉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랑 경쟁을 부추기고 이런 조조의 심리가 나타나는 대목이 있는데, 조조가 아끼던 아들 조충이 어린 나이에 병사하거든요. 조충이 상당히 명석했다 하죠. 실제로 강력한 후계 후보였습니다. 조비도 훗날 제위에 오르고 조충이 살았으면 자긴 제위에 못 올랐을 거다 했죠. 조조 생각으로는 자신이 화타를 안 죽였으면 화타가 조충을 살렸을 것이다. 화타를 죽이지 말 걸 후회하다가 조비한테 한다는 말이 나한테는 불행이지만 너한테는 행운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면 송태섭이 엄마가 송태섭이한테 마음을 안 주죠. 왜냐면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송태섭이 형 대신 내가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글 쓰잖아요. 암튼 나관중이 컨텐츠화한 조조의 유부녀 헌터, 이런 밈의 출처는 바로 장제의 미망인을 건드려서 큰아들을 잃는 이 일화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한의 모친인 윤씨입니다. 하한은 하진의 손자인데 동탁한테 하씨 일족이 멸문당하죠. 하한의 부친도 이때 쓸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한 편에서 얘기했지만 하진이 아닌 하모의 손자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하한이 당시 아무리 어렸겠지만 고평능 사변 이후 그 사마이 같은 경우도 3-4살 바기들도 알짤없이 다 죽였죠. 크면 복수의 씨앗 후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한이 하진의 친손자라면 어떻게 살아남았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모의 손자라 한다면 하모가 서원 8교일을 하면서 같은 8교일을 지낸 조조와도 친분이 있거나 최소 안면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살 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직접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켜준다고 하죠. 순유와 종료가 친했죠. 순유가 죽고 순유의 첩들을 종료가 다 다른데 제가 시켜줬지 자기가 취하지 않거든요. 참고로 종료도 70 넘어서 그 종회를 낳을 정도로 혈기왕성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정적이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하씨 집안과 조조는 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지이자 부하장수였죠. 조조는 하한의 모친 윤씨를 첩으로 들이고 하한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진으로의 처 두씨인데요. 이건 또 관우와의 재밌는 삼각관계 스캔들이 있죠. 조조가 여포의 하비를 포위하고 있을 때 유비가 조조한테 의탁하고 있었는데, 진이룩은 당시 원술의 사자로 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우가 조조한테 진이룩의 처 두씨는 꼭 나에게 주시라.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조조가 의심을 품고 성을 함락 후 두씨를 보자 역시 미색이라 첩으로 취하였다. 그래서 어떤 2차 창작물에서는 관우와 두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러브스토리, 그리고 조조가 약속과 다르게 두씨를 취하자 이 일로 조조는 못 믿을 자로다 하고 후일 항복했을 때 다시 도망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곤 하죠. 조조, 관우, 두씨의 삼각 스캔들은 화양국지, 위시춘추, 촉기에 복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양국지에서는 진이룩이 원술이 아닌 장량한테 사자로 갔다. 그리고 관우가 내 처가 자식이 없으니 대를 이을 수 있게 두씨를 내게 달라. 당시 관평이 이미 태어났을 때라 기록 신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화양국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익주 쪽 지방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외 기록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촉이나 남중 이런 쪽 기록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확합니다. 이건 이유가 화양국지를 쓴 상거가 익주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쪽 지방 이야기들은 정보의 접근성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화양국지에 관우가 두씨를 요구했다, 이건 다른 기록들과 동일한데 뜬금없이 복양이 튀어나오고 장량이 나오는 거 보면 여포가 연주를 털었을 때, 즉 사건이 일어난 때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요. 복양에서 조조와 싸우고 장량하고 붙어먹을 때는 여포가 연주 빈집되지 합의성에서 포위됐을 때가 아니죠. 만약 관우가 두씨를 요구한 게 화양국지에만 있고 다른 기록이 없다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합니다만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화양국지와 위시춘추는 서로 인용했다 보기 어려운 게 둘 다 저자가 비슷한 시기에 살았으면서 활동 무대가 다릅니다. 상거는 과거 초계 무대인 성안 출신이고 손성은 처음부터 동진에서 벼슬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성안이 동진에 흡수되는데 심지어 손성이 이 토벌에 참전합니다. 손성이 처음부터 동진에서 중용받은 데 반해서 상거는 동진에 항복하고도 차별받고 중용받지 못해요. 동진에서 성안을 점령하고 이쪽 촉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상거가 실망하고 응거한 뒤 책을 쓰는 건데,
있는데 손성은 이때 성안토벌에 참여한 공로로 제후에 봉해지고 뇌물 받아먹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인물 간 접점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 없는 두 사람이 쓴 각각의 기록이라 신빙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전술했듯이 상건은 화양국지를 쓸 당시 벼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체득과 취급의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빠삭한 자신의 출신지 촉족 기록과 달리 다른 지역 기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위시춘추는 소실되었고 화양국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시춘추 일부분은 배송지가 삼국지 주석으로 인용하면서 전해지는 것이고요. 참고로 관평은 소설 연희의 창작과 달리 관우의 친자입니다. 그리고 진일옥은 여포가 털리고 조조한테 항복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유비가 합의해서 조조한테 반기를 들죠. 이때 장비가 진일옥한테 너 취향 이상한 놈 아니냐, 네 아내를 뺏어간 놈 밑에 있는 게 말이 되냐, 회유에서 유비군에 항복하려다가 그래도 대기업이 좋다, 조조한테 다시 가려는 걸 장비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진랑은 역시 조조가 애지중지 키우는데요. 몸가짐을 조심해서 조비, 조예까지 3대에 걸쳐 총애를 받았다. 실제로 진랑은 뇌물 받아먹던 소인배입니다. 특히 조예가 총애했는데 실권을 주지 않고 말동무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다가 나중에 제갈량 북벌 때 병력 2만을 주고 사마이의 호군으로 파견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호군은 사령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도 있다 했죠. 조예는 사마이를 100%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마이 정도 보좌하려면 능력 있는 애를 붙여주는 게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사마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는 것이라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진랑이 조예에 대한 충성심은 상당했으니 아마 사마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예한테 다 보고했을 거예요. 사마이가 제장들을 통제하려고 조예한테 출병을 허락받는답시고 사람을 보내니 조예가 사마이의 의중을 간파하고 신비한테 절과 부호를 지어주고 보내서 출병하는 놈들 다 목베뿌라 하잖아요. 이것도 진랑이 비밀리에 사마이의 의중을 조예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예의 단명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상당한 행운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군주였습니다. 실제로 조예 치세 때 북방 이민족들이 위나라에 다 몸을 굽혔어요. 숙신이 조예한테 호시를 조공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죠. 고구려가 송건의 동맹을 뿌리친 것도 위나라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긴데 상해에 사는 중국인 친구랑 사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VPN을 믿고 그러는지 얘기를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친구였거든요. 당시 그 친구가 실직을 한 상태였는데 당이 실업률 40몇 %부터 직계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농담으로 후진타오의 치세가 좀 더 길었으면 한국은 그 모든 경제적 기회를 중국한테 빼앗겼을 것이다 하니까 그 말 맞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사유재산권을 공인한 겁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는 우리한테 악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각 잡고 개혁개방해버리면 한국을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요.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체제의 환경이라면 어디가 더 매력적인 시장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 같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이렇듯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옆나라 위정자들의 통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당시도 같은 이치입니다. 조예가 단명하고 결국 위나라가 무너지고 정통성이 취약한 왕조가 들어서서 개싸움이 났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가 비상한 거죠. 조조의 여자들 얘기하다가 너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마지막으로 문수왕후 견씨가 있겠습니다. 원희에 처면서 업이 함락되고 조비의 정실이 되는 여인인데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뒷이야기가 무성하죠. 조예가 원희의 아들이다 부터 해서 조조가 조비한테 후계 마음이 없어서 뒷배 없는 패망 세력 집안의 여인을 조비한테 준 것이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고요. 견씨는 조조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일단 세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조가 견씨의 소문을 듣고 바로 견씨를 들여오라 명했는데 이미 조비가 견씨를 데려간 후였다. 이에 이번 전쟁은 그놈 좋은 일만 시켰구나. 죽 써서 개줬다는 얘기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발로 툭툭 차며 깨우니 손찬이 형이 그 위세에 흠칫 놀라며 한강에서 낯선 여자들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뻔한 그대 아니오.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던데 그 여자 문제에 그대가 빠질 수 없지. 그래 무엇을 논하려 내 단잠을 깨운 게요. 공손어리 자세를 고쳐 잡으며 이르기를 내 장군을 따른 지 언 15년이요 장군이 20대 때부터 만난 수많은 여인들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 이에 지금 장군의 현 부인과 그 여인들의 인물평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손찬이 형이 화들짝 놀라 알겠어 얼마면 돼요? 공손어리 답하길 고구마 말랭이 20종은 받아야겠어. 손찬이 형이 힘없이 답하니 지금 제장들의 약탈질로 저각의 형세가 무로 돌아간 지 오래니 그대는 잠시 기다리시오. 한탄하며 쿠팡을 열어
고구마 말랭이를 주문하고서는 다시 오침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조조의 유부녀 사랑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